홍콩의 개신교 역사가 거대한 유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노인상 선생님과 저의 생각의 유사성인지도 모르겠어요. 홍콩 기독교의 경우 1997년이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은데요. 한국 개신교 같은 경우는 1990년 어라운드 1990 이렇게 썼는데 그 시기가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0년 이후에 한국 개신교 문제를 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글은 코리아 저널이라고 하는 그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가 만든 영문 저널에 기고된 글이고요. 이제 이게 이 원고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한국의 이제 3대 종단의 1990년을 전후로 하는 이제 종교적 지형의 변화를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신교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는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시기가 60년부터 90년까지 대략 30년 정도 기간 동안 전대 미문의 고속 성장을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부터 한국 개신교는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됐고 최근에는 소폭이긴 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되는 상황으로는 이러한 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정도를 초고속의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성장은 성장이라는 것은 개신교 제도에 깊숙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마음의 제도로서도 뿌리 깊게 안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는 성장에 맞춰져 있는데 현상은 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도 현상이 엇물리는 상황이 지금 한국 개신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90년이라는 것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90년은 89년과 91년 사이의 한 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라운드 1990년 전후를 뜻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이 어라운드 1990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한국 개신교의 어라운드 1990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어라운드 1990은 민주화와 소비사회화가 동시에 전개되면서 제도의 재구성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민주화라는 것은 국민의 시민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을 people이라고 얘기했고요. 시민을 시티즌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혹은 통치자의 하위적 주체로서 통치자의 의지와 통치자의 욕망이 자기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은 국가 또는 통치자와 거래하고 교섭하는 존재라고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적 주체화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는 국민의 시민화라는 관점을 얘기할 수 있다면 소비사회화라는 것은 이 시민이 소비자로서 주체화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취향을 정치화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함의의 주체가 서로 얽히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체성의 정치들이 발생하고 서로 병합하고 서로 절충하는 일이 어라운드 1990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한국의 1990년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한 명의 통치자가 있었죠. 그 한 명의 통치자는 카리스마적 리더였고 그는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사회적 자원을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 그의 통제 아래서 그의 욕망을 자기들의 욕망으로 받아들이는 하위적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라운드 1990 이전의 한국교회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처럼 한국교회도 같은 시기에 고속 성장했습니다. 1960년에서 90년까지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평균 9.2%인데요. 한국 개신교의 교인 성장률이 9.3%예요. 거의 비슷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처럼 교회도 카리스마적 리더가 장기간 교회의 모든 자원을 독점했고 그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성장 체제를 이끌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적 총동원 체제를 이 시기에 한국교회도 중요한 성장 전략으로 추구해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1960에서 90년 사이에 한국 교회의 성장은 압도적으로 대형교회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느냐면 이 시기에 대형교회만 성장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있었던 다수의 중소형 교회들도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대형교회를 선망하고 대형교회를 모방했던 그러나 철저한 모방에는 실패한 그런 이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이 시기 중소형 교회는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짝퉁 대형 교회였다는 거죠. 크지 못했지만 그 마인드나 그 교회 제도나 교회의 그 시스템은 대형 교회에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그 대형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시기에 이제 1993년도에 미국의 크리스찬 월드라고 하는 잡지에서 교회의 이제 사이즈로 본 교회 순위를 리스트를 만든 게 있는데요. 10개 교회 중에 10대 교회 중에 5개가 한국교회,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1위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이 규모는 2위부터 10위까지를 합친 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형교회는 압도적으로 그 규모에 있어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을 급속한 교회 성장을 보여준 사례로서 한국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지만 특히 한국교회 성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대형교회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라운드 1990 이후에 한국 사회는 값비싼 전환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체제가 이제 종식되면서 이 전환의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그런 전환의 비용을 치르려고 하기보다는 성장의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관점에서 한국계의 위기를 더 구조화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신학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고속 성장을 질주하는 동안 한국의 신학 교육이 아주 잘 체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그 교회 교파 분열이 치열했고, 그 치열한 그 교파 분열된 교파들이 서로 이렇게 규모에 대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학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많이 생겼고 신학생 수도 크게 늘어났고, 그 늘어난 그 신학생 수를 통해서 그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이제
목회 후보생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90년, 어라운드 1990년 이후에 졸업한 목회 후보자들이 진입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인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단의 졸업생의 20% 미만만 그 교회에 취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법상 교회 이외의 사역지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외의 사역지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목사 후보생들은 목사 후보생의 경력을 쌓는 과정으로 그 기간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 수많은 목회 후보자들이 교회를 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그 인문학 혹은 비평학으로서의 신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신학을 인문학적이고 비평적인 학문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학 또는 성장 경영학으로서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신학생들의 압도적인 요구는 신학교에서의 신학을 실종시키고 변화하는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신학생들의 능력을 급속하게 잠식시켜버리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학교는 사회를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주지 못하는 학교가 되고, 목회자들은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해서 배출된 목회자들은 보수적인 혹은 탈역사적인 탈사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첨부할 것은 한국의 대형교회가 신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시기가 바로 199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형교회적인 관점과 배치되는 신학을 펴는 이들이 신학교에서 남아있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신학은 1990년, 어라운드 1990 이후에 매우 보수화되었고 대형교회적 시각으로 재구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0년, 어라운드 1990 이후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는 급속하게 실추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많은 일이 교회로부터 철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이탈한 이들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사회의 변화와 그 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교회의 인식의 지체, 이런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먼저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또 청년층, 그 문화적으로 좀 쇠락한 공간처럼 보여지는 그런 교회로부터 청년층이 떠났고요. 또 이제 여성들의 주체가 여전히 가장 보수적으로 여성들의 주체화를 대응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엘리트 여성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어라운드 1990 이후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은 민주화의 친화적인 성향의 기독교도들, 청년층, 엘리트 여성층이 나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실은 1980년대를 보면 한국 교회 내에서 교회 민주화를 둘러싼 투쟁이 가장 격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1980년대에 내내 벌어진 교회 내의 민주화 투쟁에서 그 교회의 민주화를 추구했던 도전 집단은 처절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이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라운드 1990 이후 교회는 전반적인 보수화를
기독교화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NGO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탈한 많은 그 개혁적인 사람, 기독교 신자들은 동시에 기독교 NGO 활동 경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단체들, 이분들이 교회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기독교 NGO의 활동력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도 하나 더 언급할 것은 한국의 기독교 NGO들이 1980년대, 90년대 이전에도 굉장히 활발한 활약을 했지만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진보적인 기독교들이 한국 교회의 개혁적 이미지를 과대대표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른 의미에서 뭘 뜻하느냐면 기독교 NGO들이 그 기독교 NGO들이 그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도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로 외국의 그 WCC와 연계되어 있었던 외국의 그 기부단체들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1993년도에 한국이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각 비정부적 비판단체들이 외국 지원 지구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준에서 이제 OECD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기준에서 제외 대상이 됐던 것이죠. 이제 이것은 한국의 그 비판적인 기독교 NGO들이 재정적으로 심한 압박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보적 기독교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내적 역량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대형교회의 자금이 기독교계 NGO로 흘러들어옵니다. 1990년대 이후의 현상이에요. 그것은 이제 동시에 이들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1990 이후에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지배력이 현재 강화됐고 적어도 기독교 중심부에서 도전 세력은 현재 약화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교회는 이에 대해서 성장 전략을 철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이제 이 성장 전략을 더 강화하고 있는 측면을 세 가지로 또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한국 교회의 정치 세력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원고는 이제 정치 세력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얘기여서 정치 세력화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시간이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간단히만 요약을 드리면 시민사회의 혐오의 대상이 된 교회는 그 자원을 정치 세력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자신들이 누려온 사회적 특혜들을 온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1945년 해방 직후에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인구가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종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부터 한국 개신교는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미 군정 당국에게 한국 개신교도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조선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통역관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정 당국과 조선 대중 사이에 통역관이 기독교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식민지 시절에 그 관료였던 조선인들이 대거 발탁이 돼서 그 식민지 어떤 유죄가 청산되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일정하게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 정청은 기독교에 대해서 막대한 그 후원을 해서요. 일본의 그 종교 재산들이 대거 개신교 재산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양돼서 개신교는 이제 굉장히 큰 그 재산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이제 서북 지역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내려온 이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 전체에서 가장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룹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이제 모여 있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당시 강력한 종파였던 북장로회로부터 정착자금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정착자금이 이제 월남자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만드는 데 쓰이고 또 이 교회들은 반공주의적인 반공 친미적인 이념적 집단들의 결속처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가 다른 많은 종파들은 그렇게 반공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았고 근본주의적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는 이제 장로교 중심으로 과다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 전체가 강력한 이제 반공주의적 전선을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한국 개신교는 또 미국 북장로로부터 들어온 막대한 기부금들로 해서 이제 막대한 재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자치결사지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이 한국 개신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남자 집단의 개신교였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 개신교는 거의 인구의 3% 미만의 종교가 국교가 되다시피 하는 이제 굉장히 과도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일들은 한국의 이제 1990년 이전까지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누려온 사회적 정치적 특혜들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막대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의 이제 정치적인 그 상호작용은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정당을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 보수 대연합 같은 정치적인 이제 그 우익 벨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과도하게 정치적인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 과거와 달리 이제 새롭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신교의 정치화를 모색하는 이들은 정교 분리 교리를 후퇴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기독교가 누려온 이제 각종 그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혜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검증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이제 규모의 정치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국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해외 선교인데요. 해외 선교는 이제 어라운드 1990 이후에 해외 선교사들의 수가 급속하게 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 개신교는 선교사의 수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개신교 선교에서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단기 선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장기 선교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파송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그 파송지에 대한 이제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 사가 되려고 하는 이에
어떤 특별한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형태가 이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 선교는 대개 한 3주 단위로 파송됐다가 돌아오는 일종의 이제 선교 여행, 봉사 여행 같은 게 이제 선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형식이 이제 입양 운동이죠.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빈국에 있는 아동에게 지정 기부를 해주는 거죠. 아주 소에게 지정 기부를 해서 입양한 아이들과 내가 몸이 섞이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어떤 비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내가 부모가 됐다라는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랑 단기 선교는 매우 유사한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 선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단기 선교의 특징은 선교 대상 지역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교 파송지에 대한 관심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관심에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와 교회 제도에 대한 충성도가 급속하게 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인들의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단기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선교라는 것은 그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열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어드벤처 게임을 통해서 흥미를 이제 단기 선교 일종의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파송하고 위험한 그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게 하는 이런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선교 대상국은 자본주의적인 그 성장 과정에서 실패한 지역들 대부분이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선교사는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한 국가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식민주의적 담론과 기독교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결합된 형태가 단기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이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양적인 성공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는 또 다른 이 해외 선교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교회는 이제 성공주의 전략을 지속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개발 담론입니다. 개신교의 자기개발 서적들이 개신교 출판 시장을 강타. 이건 지금 이제 출판 시장은 한국에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개신교 출판 시장하고 일반 서적 출판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책이 나오면 이제 출판사는 이 책을 어느 시장을 통해서 유통시킬 것인가를 먼저 이제 주목하게 되면서 내놓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신교 출판 시장은 일반 출판 시장에 버금갈 만큼 이제 막대한 규모를 가진 출판 시장인데요. 이를테면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한 개신교의 자기개발 서적은 80만 부가 판매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판매 수를 기록하고 있죠. 예. 이제 한국의 일반 출판 시장에서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제 엄청난 판매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출판 시장의 어떤 막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독교의 자기개발 서적들이 속속들이 출간되고 있고요. 또 그것은 단지 출판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개발 담론의 활성화는 교인들의 내면성을 통제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이런 기독교 자기개발 담론들의 진원지가 미국의 메가처치였다는 겁니다. 이제 메가처치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대형교회 현상입니다. 미국에 이제 몇 차례 대부흥기가 있는데 1960년대 이후의 대부흥기가 이제 가장 최근의 대부흥기인데 그 대부흥기에 이제 급속하게 이 대부흥기를 특징 짓는 현상 중에 하나가 메가처치의 등장이거든요. 미국의 메가처치는 한국의 대형교회와 사이즈로 놓고 비교하면 잽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 미국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가 주일 일요일날 출석교인 수가 5만이 안 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출석교인은 60만 명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미국의 이런 그 대형교회들의 영향력은 한국의 대형교회에 아주 다이렉트로 수입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미국판 대형교회인 메가처치 중심의 담론이 수입된 것이 이제 자기개발 담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영적 성공과 세속적 성공을 이제 연결시켜서 동일시하는 그런 욕구가 무언 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기개발 서적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미국의 메가처치 현상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소비적 자본주의와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백인 남성 중산층 중심적인 이제 신앙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의 대형교회는 이제 중산층화, 전반적인 중산층화 현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교회들은 어라운드 1990 이후에 성장이 지체하고 감소하고 있음에도 성장주의를 철회하려는 전환의 모색을 시도하기보다는 더 강화하고 심화된 성장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더 보수적이 되고 더 자본 친화적이 되며 더 성공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